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북한, 남한의 혼란에서 군사 비밀을 훔치다. 그리고 관세가 다른 4개국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충격적인 국제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서울의 정치적 혼란 속에 유출된 남한의 군사 기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매우 중대한 사건과 그 파장,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초,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라가 북한의 공산 세력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며 군 병력을 동원해 전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된 날 밤, 남한의 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국회의사당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철회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정예부대답게 첨단 장비와 무기를 착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부대는 원래 대테러나 해외작전을 담당하며 극비 전시에만 북한 지도부를 타깃으로 하는 임무도 수행하는 매우 민감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령 자체가 몇 시간 만에 철회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조치와 군 병력의 개입은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야당은 즉각 국회 청문회를 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문회는 전국의 TV로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이 청문회에서 극도로 민감한 군사 정보들이 줄줄이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고위군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 중에 남한 전쟁 지휘본부의 위치와 건물 층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차관은 중단을 요청하며 이건 핵심 군사시설이다, 더 이상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남한의 정찰 무인기의 수량과 성능, 한계, 그리고 무능한 상태로 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군의 전력까지 사실상 공개된 셈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계엄령 당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정보 요원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들고 와 추궁했고, 한 지휘관은 오랜 세월 쌓아온 자산이 허무하게 노출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은쟁반에 담긴 보물을 받아든 셈입니다. 김정은은 서울의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직접 발로 뛰는 스파이 없이도 아래와 같은 핵심 정보를 얻게 됩니다. 서울에 배치된 정찰 무인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남한의 전쟁계획실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 첨단 야간 투시경 등 특수부대 장비의 상세 구성, 남한군 내부의 혼란과 대응 방식, 군의 유약한 태도와 분열 양상, 한북한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원래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중파 생방송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하고 교차 검증에도 모자랄 군사 정보가 그냥 북한에 넘어간 사건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707특임대가 사용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까지 노출되며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특수부대 장비와 전술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과 마주쳤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북한은 이를 보며 남한군이 혼란 속에서 우유부단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북한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바로 다음 주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쓰레기 풍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북한 국영 언론은 남한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다고 보도하며 김정은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남한의 군사 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파악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남한이 직접 그 정보를 공개한 건 다릅니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내부 정치의 혼란이 군사 기밀 유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바로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보는 곧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적의 손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벌어진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롭고도 중요한 국제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보호무역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보호무역적인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즉 보호무역은 과연 나라의 산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 한국,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네 나라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오랫동안 국산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 대체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공장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제는 세계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1991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인도는 개방경제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12위였던 인도 경제는 오늘날 세계 5위로 성장했지만 완전히 보호무역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류산업에서 눈에 띄는 실패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임금이 오르며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패스트패션 시장을 선점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합성 섬유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인도가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서울의 사례는 보호무역이 성공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예외임을 보여줍니다. 50년 전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와 사실상 금수 조치로 철저히 보호받은 덕분에 현대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대와 기아는 세계 시장에 진출해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죠.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한 전략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금 명예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소비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되 수출을 위한 기계류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정밀한 조정을 통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달러를 넘는 나라로 성장했고 일본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오히려 발목 잡힌 경우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이후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고관세 수입 제한, 통화 통제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 집권 당시 전자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며 공장을 국내에 유치했습니다. 삼성 TV, 노키아, 휴대폰을 조립하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질 낮은 제품, 높은 가격, 그리고 비효율적인 공장 운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텔레비전을 이웃나라 칠레보다 2배의 가격에 사야 했고 아이폰 같은 인기 제품은 암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거나 미국 마이애미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확대와 공공지출 삭감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보호무역 정책은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 나라는 평균 관세율은 12%지만 사치품이나 담배, 술 등에는 70%가 넘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국내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쌀,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을 밀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보호무역의 수혜자는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알리코 단고테. 그는 시멘트, 설탕, 소금 등 다양한 상품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 금융 분석가는 관세가 있으면 기회가 생기지만 그 기회를 독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결국은 독점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관세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보호무역일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나 자국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무조건 지키려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쓰이면 비효율과 정체, 심지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잘 짜인 보호무역이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이며 반대로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는 보호무역이 잘못 운영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각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